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김장천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를 하시잖아요. 공동주택에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분쟁, 층간소음, 벽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세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네,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네, 층간소음 관련해서 혹시나 컴플레인을 받거나 내가 컴플레인을 한 적 뭐 이런 적 있어요? 이전 집 네네네. 살 때 윗집이 좀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층간소음에 무뎌요. 위에서 막 쿵쾅쿵쾅쿵쾅 뛰어다녀도 뛰나 보다. 제가 이제 남자아이 2명, 7살, 4살. 보통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저 끝에서 우리 집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빠다 하면 계속 뛰어다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랫집 어떡하나 이거. 남자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고 충격 흡수 매트 같은 거 깔고 슬리퍼 신고. 그래도 그게 되나요? 애들 막 계속 뛰고 소파에서 뛰고 TV에서 뛰고 그만 뛰어라 하지마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애기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랫집한테 굉장히 지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전으로 이제 선물 하나씩 드리고 미리 가서 이제 사죄 인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윗집이 층간소음을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 아랫집 같은 분이시죠.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발망치라고 하잖아요. 뒤꿈치를 쿵쿵 걸으면 이게 마치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죄송한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럼 윗집에서도 조심할게요. 네.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활 패턴이 한 번에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심하더라도 아랫집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으로 조심해 주진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끄러워. 아이씨 뭐야 이거 우리 맞습니다. 윗집 뭐야 우리 집 네.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아랫집의 입장이다 라고 하면 직접 윗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 피할 것 같아요.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윗집에서 이런 소리가 발생하고 있다,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제3자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 을 일단 한번 취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조정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뭐 이웃사이 주민센터라든지 중재받는 과정에서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지 3교대를 가야 된다. 그럼 이 시간 나는 반드시 자야 된다. 그 시간은 살짝 좀 피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아랫집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내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진짜 미치는 직전입니다. 이거 나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상담이 이거 윗집 처벌할 수 없어요? 이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될까? 안 되죠. 그쵸. 경범죄밖에 안 되니까. 예. 이건 분명히 의도적으로 쾅쾅거리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윗집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죠. 그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나는 너무 시끄러웠는데 측정하니까 벽이 있으니까 데시벨이 얼마 안 나오더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벌상 처벌 조항 자체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인 한도를 넘어가는 소음이 발생했다, 그 경우는 사실 처벌 조항을 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매한 영역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끄러웠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어디를 측정할 것이며 그 측정을 누가 한 것을 믿을 것이며 수사기관이 와서 측정을 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뭔가 처벌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이 아마도 이거 고소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이제 손해배상이라도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서 청구를 해보시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부분인데 사실 금액 자체가 미비합니다. 판례상 보면 대부분 뭐 한 100만 원 내외, 100에서 500만 원 내외. 아랫집에서 중요한 건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없애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서 이 층간소음을 좀 금지해달라, 없애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랫집 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나와서 얘기하자, 음성이 막 오가면서 막 안에서는 겁나니까 문은 못 열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 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니까 경찰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막 때리고 부셨다 그러면 아랫집 사람은 오히려 손괴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하면 협박죄 가해자가 되는 거고, 어쨌든 지역사회니까 주변의 아파트 인근 분들에게 막 알린다. 우리 윗집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너무 떠든다, 예의가 없다, 막 알리게 되면 만약에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층간소음의 피해자인데 화를 참지 못하고 올라와서 어떤 한 행위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당방위다, 정당행위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죠.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윗집에는 그냥 노부가 사시고 계셨어요. 노부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층간소음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랫집에서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노부부인데. 자기보다 훨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 한번 나오라 해서 현관문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랫집에서 협박이랑 손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그리고 나서도 나는 이대로는 또 못 살겠다, 얘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사실 그거는 개인의 소유권이고 자기 주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 딴 데 이사 가라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처벌까지는 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안 할 것이다. 또 하면 또 가중처벌 되니까 살아보시라 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던 경험이 있네요. 아랫집이 원하는 만큼 층간소음을 아예 멈추게 하는 강제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윗집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의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법 체계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분쟁으로 비화되고 더 나아가 형사적인 다툼으로까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을 지을 때부터 소음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층간소음을 당사자끼리 해결하기에는 법적인 구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아랫집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고 네,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층간소음에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층간소음을 그렇게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아랫집에서 너무 항의가 심하다고 괴로워하시는 윗집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